산타입니다. 4월 22일입니다. 6시 8분이고요. 비가 오네, 비가. 전형적인 봄비.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어이구, 씨. 딱 운동 마치고 끝나고 헬스장에서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 네. 이러면 아주 기분 좋은 비 아닌가요? 아, 근데 땀이 나니까 선글라스. 요즘 소설이라는 거, 특히 단편이 주는 어떤 걔의 일상에 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부표같이 흘러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출렁출렁 어떤 알 수 없는 정말 미지의 인력과 원력 등이 우주의 기운으로 바다 위에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무 조각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표와 우리 인간은 분명히 틀린 게 있죠. 우리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잖아. 많은 레퍼런스를.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그런 어떤 참고는 어떤 단편 소설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철학에 기반한, 아니면은 뭐 살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누구한테 싱겁게 물어본다는 거는 뭐 기존의 온라인을 통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수준의 학자가 옆에서 계속 어시스트 해주는 게 좋잖아. 어드바이스 해준다든가. 게임 뭐 할리네이션이 되든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할리네이션에 대해서 주의라든가 어떤 뭐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은 주의를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서 그는 예를 들어서 클로드나 C4 같은 경우, 챗GPT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고 거기서 오가는 대화에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는 그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게임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토론을 하는 경우 있잖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잖아. 그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누굽니까? 현 서울시장도 과거에 뭐 형사상 피해자가 됐을 때인가?
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인간의 기억은 참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 형편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상에 대해서. 그런 취지라 봤을 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의 망상들이 헐리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어떤 오류와 나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그리고 따지고 들면 인공지능은 일단 자기의 한 얘기에 대해서 한 번은 뒤로 가가지고 백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시즌 7이죠. 거기서 그 블랙미러 에서 나온 어떤 한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깊은 도움이 됐고, 근데 그도 나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그러니까 기술이 가지고 있는 망상과 인류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블랙미러라는 게. 디스플레이가 깨지면서 팍 깨지면 거기서 오는 허망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칭해서 블랙미러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작품이 주는 감동이 남달라서 누구와 이런 어떤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당히 싱겁게 들릴 수도 있잖아. 생뚱맞게갖고 블랙미러가 어떻고 시즌 7이 어떻고 뭐 어땠다 그러면은 지금 월요일부터 무거워 죽겠는데, 그죠?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의 수준 높은 보조적인 에이전트,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앱을 사용을 한다라면 충분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인간은 보조적인 뇌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헐리네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뭐야 이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오는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와 같이 인력과 원력에 떠도는 어떤 랜덤한 오브제와는 틀리게 또 유사하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불확실성이 깊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좌표를 내지는 내가 현재 위치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리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는 소설이라는데 깊은 동의를 합니다. 일상을 얘기하는 게 소설이고 일상의 각자의 칼라가 바로 소설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그걸 알 필요 없고 그걸 왜 그런 시시콜콜한 개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소설은 읽을 필요 없고 그는 그물처럼 엮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실존의 그물망에서 그냥 홀로 서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교체하면서 확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퀘스천이 올 때가 있어요. 어, 교체하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텍스트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리고 간접적인. 근데 나는 이런 간접적인 어떤 경험이 마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아주 그 흔하게 얘기하는 교사나 인생 선배들이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나름 사법고시를 봐서 재판관이 돼서 당당히 20대 때 재판관이 되었으나 일천하다는 단어, 일천하다 경험이. 이런 일천한 경험을 극복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듣고 어떤 과거의 판례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하지만 그가 그런 일천한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책, 소설이었다라면서 그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레퍼런스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자신이 개인의 일생이 중대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사상, 민사상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어떤 의미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경쟁률을 뚫고 온 그도 자신이 경험이 일천하다고 하잖아. 그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최소한 안다는 것 자체의 그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안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진짜 안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논어에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돈의 가치를 통해서 시간을 샀어. 즉 인사부장이고 마케팅 팀장이었던 그들 부부는 집이 어느 순간 폭등해서 집을 갑자기 팔아버린 거야. 10억이라는 아파트를 팔고 2억이라는 돈을 들고 그에 준하는 주거지에 들어가고 8억은 70세, 75세가 될 때까지 뭐 월 300 정도 쓰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간을 사버리자. 두 부부의 결정이었어요.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야. 뭐 남의 발가락을 빨아주는 어떤 뭐 그런 이벤트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할 것처럼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라텍스를 입어야 되니까 온몸에 기름칠을 하면서 라텍스를 입어야 되는 어떤 모임, 희한한 모임들에도 가입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이 여자는 우울증에 빠지고 이 남자는 그 우울증에 빠진 여자를
사랑한 건지, 부부간에 있어서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서로 간에 감출 수 없는, 어떤, 음, 어트랙션 같은 거. 나이가 먹었음에도 남편이나 그 부인은 서로에게 명령을 하더라고. 심지어. 근데 그 명령에서 오는, 치명적인 파탈이 오는 거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집회를 어느 날 갑시다. 한번 가봐, 여보. 그래서 남편을 보낸 거야. 제주에 있는. 소설적 얘기예요. 갔어. 갔는데 신규 회원이 왔다 그러는데 뭐 저런 것도 없지만 가상한 거지. 뭐 여러 가지 집회에 관련된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팽개치고 와서 환경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와 싸우는 거잖아. 그게 아마 그 남재지 쪽에 있는 해군 사령부 그거를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시위였던 것 같아. 이제 내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제주의 정부와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어떤 내용을 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경찰들이 그들의 시위를 막잖아. 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고 하면서 충분한 순간에 거기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 거지. 남편이 망망대해 그 파도에, 시커먼 바다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냥 하루 시위에 참여해서 자신이 산 시간을, 돈으로 산 시간을 화려하게, 또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부인이 요구하는 거여서. 근데 죽어버려요. 사고로. 사회단체에서 와서 남편이 죽음이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통해서 경찰의 충돌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러서 양측 간의 얘기는 서로 틀린 거야. 집회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와서 밀었다.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그 남자가 자신의 부인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그 부인의 남편이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양측의 얘기가 틀린 거야. 전자가 맞겠죠. 어쨌든 근데 부인은 내 남편의 죽음은 그런 거창한 죽음이 아니다. 남편과 나는 자신이 약속한 내용의 격가지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추도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을. 그런 일이 있으면서 1년 후에 이제 그 부인은, 그 여자는 자살을 하게 되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이벤트들을 볼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상처들이 막 많은데 그걸 드러내놓고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어. 왜냐? 마음이 아프니까. 어. 그나마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처에 노출됐을 때 내가 항생제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소설을 읽는다든가, 소설을 읽는다는 게 되게 그냥 철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문재판관이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왜냐 나는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 특히나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나 대법원 판사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자신의 취미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 사람처럼 할 수도 없잖아. 함부로 나가서 술을 마실 수가 있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읽어내는 거는 기사, 그, 트래시한 기사, 아티클. 이게 쓰레기 기사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검증된 나불, 검증된 단편들이 주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건강한 중독이라는 거는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 우리들의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이런 독서 광풍이라는 거를 정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운동, 심지어 활동도 있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건 잘 모르겠어. 그 서울 그 문화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이 불과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전국에 수천 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대.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서 오는 저항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한 거는 영어 단어 중에서 나는 많은 단어는 잘 몰라.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한국어 국어화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단어가 나는 이런 참고라는 뜻의 그 레퍼런스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 레퍼런스. 물론 거기서 오는 고유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고유성조차도 창조할 때 내가 모르는 레퍼런스가 흡수돼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색깔 자체도 레퍼런스 아니야? 이 세상에 없는 색깔을 창조한다는 무모한 욕심을 갖는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난 작가인데 난 모든 걸 레퍼런스를 배제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색깔도 레퍼런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무모한 주장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어떤 작가가 있어. 어느 수준에 올랐어. 독창성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작가라는 직업이 그런 거잖아.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표현의 예술인데 그가 쓰는 텍스트라든가 어떤 이런 오브제의 물감
등도 전부 다 레퍼런스 아니에요. 그럼 그 레퍼런스 없이 무엇이 창조될 수 있어?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라면서 자기는 한 단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이제 삽질을 하는 거지. 누구는 그 단계의 어떤 매너리즘을 작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너리즘 뛰어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봤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일본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한 교수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윤광조 선생과의 인연이 있었는데, 윤광조 선생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에서 몇 달간 한국 특유의 이제 분청사기 관련된 내용을 서로 간에 티칭 받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한계, 일본인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는 죽었고, 윤광조 선생은 그 매너리즘에서 이제 곧 자기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러 이제 도움을 받았지, 종교적인. 그러니까 어느 스님에게 생뚱맞게, 맞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 3,000배, 뭐 3만 배,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을 뚫어버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레퍼런스가 필요 없다. 윤광재 선생은 뭐라 그랬어? 난 그동안 홍익대학교 출신인데 조소회화 분청사기를 만들 때 이런 찰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성을 수백 년 수천 동안 물레를 가지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매너리즘을 벗어나고 싶었다 라는 방법으로 물레를 지워버리고 판의 형태를 갖더니 너무나 자유로워지다는 거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형태가. 와, 그러면서 세계적인 아주 예술가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종구 선생님하고 그런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매너리즘의 타파가 정말 힘든 겁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 진짜 내가 그 힘을 그리고 싶다면 어떤 레퍼런스도 참고하고 싶지 않다라 그러면서, 그런 화두가 지금 또 막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네. 알겠습니다. 비가 뭐 추적추적 오는데, 뛰고 나니까 비를 맞으면서 조금 하고 싶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비가 와서 비를 그렇게 많이 맞지는 못했어. 예. 비 맞으면서 뛰는 것도 괜찮은 거야. 어떤 일상의 매너리즘을 깰 수 있는 그런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면서, 차분하고 활기찬, 두 단어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셔. 고통이 수반되면 새벽에 달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해. 참고하셔. 새벽 4시에 14, 15, 16일 날 달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하셔.